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글을 쓰게 될 날이 오기도 하는군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자라는 동안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만큼 아빠가 모든 사랑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형편이었기에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빠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국수집을 하셨었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국수를 말고 하루 종일 판매하여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전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참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전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미안해하니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이혼 후 절 위해서 열심히 사신 걸 전 잘 알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보니 아빠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하필 엄마 없는 애를 살림은 전혀 못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보고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게 살림인데 우리 아들 밥 얻어먹긴 글렀네. 뭐 많이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애 데리고 오는 걸 바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유, 속상해서 원. 뭐가 어때요? 요새 그런 게 흠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밥 얻어먹으려고 장가가나? 그냥 같이 하면서 사는 거지. 뭐야? 그럼 남자가 주방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다는 거냐?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 걔 국수집 딸내미니까 뭐 주방 일은 하겠지. 그래도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언젠간 티가 나게 되어 있어. 아유, 속상해. 하필이면. 내 며느리가 엄마 없는 애야. 뭐 걔 잘못은 아니다만 우리 아들이 아까워 죽겠네. 정말 꼭 결혼을 해야겠니, 걔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만 바르고 잘 자라면 됐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저희 둘의 사랑을 꺾지 못하였고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네에서 유명한 국수집을 하고 있는 저희 아빠 쪽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인심도 좋고 인품도 좋은 아빠 곁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었지만 얼마나 불편하던지. 어머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 본인 집안과 차이가 나 보여서였습니다. 남편네 쪽은 하객이 별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하객이 많으니 어머니 입장에서 기울어 보인다는 핑계로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시며 나무라시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요. 아니 무슨 결혼식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참나, 저렇게 사람이 좋은데 너네 아빠 이혼은 왜 했다니? 다 쓸데없는 거야. 아휴, 우리가 뭐가 돼? 너무 차이 나잖아, 하객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맞아서 어떻게 하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휴, 속상해. 아빠가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니까 이곳저곳 아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이니까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축하해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빠 이혼한 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라 권하지 않았으면 해요. 뭐야? 이제 식장이라고 대드는 거냐? 뭐 2판 4판이라 이거야?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여간 끝까지 마음에 안 들지. 그리고 이혼했다는 걸 이혼했다고 하지. 뭘 숨기니? 너 그게 창피해? 참나 뻔뻔하다. 너조차도 이게 잘못된지 알고 있어?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비합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뭐, 비야? 참나. 아주 내가 며느리 살이하게 생겼구나. 벌써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본성 무시 못하지 아주. 시어머니는 식장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도 싫어했어요. 그냥 제가 싫으니 모든 게 싫어 보였던 거죠. 그렇게 속상했지만 결혼식 당일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 아빠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빠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만큼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당황스러운 나날들이었죠. 남편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영업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무작정 옹호해 줄 순 없더라고요. 자영업이 얼마나 본인을 희생하며 하는 것인데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꺾을 순 없었죠. 나 일 그만두고 장인어른처럼 자영업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아버님한테 잘 보이면 국수집 체인점 하나는 내주시지 않을까? 평생 남 밑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하니까 숨 막혀. 차라리 내 일하면서 내 몸 갈아 넣는 게 낫지.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 아빠 고생 많이 했어. 쉬운 게 아니야. 내 시간도 없고 내가 아파도 뭐 입원하는 것도 마음 편히 못하고 지금 회사는 그래도 더 다녀야지.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고 집 대출금도 있는데 안 그래? 장인어른 수입 많이 될 거 아니야. 내 시간 없어도 그 정도 수입이면 할만하지.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자영업은 좀 생각해보자. 자기 무슨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면서 갑자기 국수집 체인점을 한다고 그래. 평소에 그런 말도 없었으면서 그건 좀 생각해보자. 국수집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응? 지금은 너무 섣불러. 당신 만나기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내 사업 꼭 해보고 싶었어. 난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못해.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내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밖에 없잖아, 도와줄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빠의 국수집 체인점을 하고 싶다고 조르는 남편을 보자니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숱한 체인 문의에도 본점을 내면 분명 맛이 변한다는 소신이 있는 아빠였기에 번번이 거절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 국수집에 체인을 갖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번 말문이 트이니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고 하물며 시어머니까지도 저에게 국수집 체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압박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나날들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함께요. 남편이 이렇게 원하니 말씀을 드려볼까 싶다가도 아빠의 오랜 신념을 제가 무시할 순 없다고는 생각이 들고 혼란스러웠죠. 아니, 인혁이 국수집 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그런 것도 연결 못 해주니? 너네 아빠 가게 잘 된다며. 그거 체인 하나 받아서 하면 되겠구먼.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어차피 인혁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 아니니? 나 같으면 말도 꺼내기 전에 해주겠다. 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빠 사전에 체인이란 없으시기도 하고 동네 장사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딸 하나 있는 거 그거 부탁도 못 들어준다니?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너 내가 말했지? 엄마도 없고 그래서 본 거 없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이쁘게 봐줄까 말까야. 알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엄마 없는 게 제 탓도 아닌데 말끝마다 엄마 없다, 엄마 없다.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야? 아주 날 가르치려 들어 이게? 너네 아빠가 너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잔말 말고 체인 좀 알아봐.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빠 가게가 무슨 떡하니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분점 저한테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말하기 싫네요. 저희 문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강압적이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니 남편 체인점끼리라도 뚫어주라며 닥달을 하셨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강력히 체인점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거절하는 것도 마음이 쓰였고 아빠의 소신을 알기 때문에 아빠에게 선뜻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꿰뚫어 본다고 할까요? 회사 일을 끝내고 오랜만에 아빠 얼굴 좀 볼 겸 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방문했던 날이 있었어요. 아빠는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역시나 제 깊은 고민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제 얼굴부터 살피시는 아빠였어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살이 쏙 빠졌네. 무슨 일이 있어? 결혼한 새색시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일단 국수 맛있게 말아주마. 팍팍 먹어. 일은 무슨, 그냥 요새 일이 많아서 그래. 여전히 잘 되네. 아빠 힘들지 않아? 30년 넘게 국술집만 했는데. 힘들어도 어쩌냐. 이게 내 운명인데. 그래도 감사하지. 매번 찾아주는 손님들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니까. 게을리하지 말고 감사하다 생각하며 일을 해야지. 아니 근데 너 무슨 고민 있는 거야?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어? 아빠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하니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아빠는 급격히 어두워지셨지만 그래도 제가 더 걱정할까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의 소신을 저버린 채 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니 정말 죄송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은 어찌할 수 없구나 싶기도 했고요. 김서방이 아빠 가게 체인점 받고 싶어 해. 아무래도 요새 회사 사정도 그렇고 성격도 약간 사업가 체질이잖아. 그래서 아빠 거 분점 내면 어떻나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빠 거절해도 돼. 왜냐면 내가 아빠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분점? 국수집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회사 일만 하다가 김서방이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닌 꼴 될까봐 그렇지. 일단 아빠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게. 나중에 김서방이랑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전화할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였던 거야? 진작 말하지. 이게 뭐라고. 너 마음고생했을 생각에 속상하다 아빠가. 이런 건 말해도 돼. 아빠한테 부담 갈까봐 그러지. 미안해. 아빠의 신념이 있는데 또 괜히 나 때문에 바꾸는 게 돼서 말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 일이 지나고 아빠는 저와 남편을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큰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린 결론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빠의 결정에 남편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전 아빠한테 너무 고마웠죠. 본인의 신념을 저 하나 때문에 바꿨다는 게 참 고맙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래서 자식인가 싶기도 했고요. 사실 아빠는 재료의 맛이 변할까봐 30년 전부터 같이 일하던 주방 직원들이 아니면 절대 수제자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저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가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만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분점 내는 것보다 내 밑에서 일 좀 하다가 적응될 때쯤에 분점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 밑에서요? 요새 체인점은 그냥 비법만 알려주고 내는 것 같던데. 일단 그래도 배워서 해야 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가업을 잇는 것도 장인어른한텐 좋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빠,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줬다니까 내가 다 감개무량하네. 고맙긴. 김서방, 사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단순히 수입만 보고 했다간 큰 코 다친다고.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 투성인데. 뭐 자네가 이런 거 다 각오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이긴 해.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설마 국수 하나 못 말까 봐요? 여기 메뉴가 딱 잔치국수, 비빔국수 2개인데 이거 2개를 못 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휴, 절 너무 가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남편의 무한 자신감에 걱정이 앞섰긴 했지만 저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아빠도 걱정이 앞선 눈빛이었지만 남편이 워낙 긍정적이니 패기 한번 좋다고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일을 그만두었죠.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신념을 꺾을 수 없기에 시어머니는 그냥 불평불만만 할 뿐 별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저에게 퍼부을 뿐이었죠. 아니, 딸 하나 있는 거 사이한테 그거 하나 못 내준다니? 어차피 죽으면 가업 이을 사람도 없는데 사이가 이어준다는데 본인도 좋은 거지. 그걸 꼭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해? 남자 기죽게. 거기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유, 어쩜 너네 아빤 생각이 그렇게도 없다니. 그거 분점 하나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그래? 네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네 아빠 아니야. 어머니, 저희 아빠 인혁 씨 아니었으면 굳이 일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인혁 씨니까 일도 배워보라고 하고 나중에 분점도 얘기하신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어쩜 그렇게 본인밖에 모르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리고 저희 아빠가 왜 분점을 내줘야 하는데요? 인혁 씨가 뭘 한 게 있다고. 너무 바라기만 하지 마세요. 머리 벗어지세요. 뭐야? 본인밖에 몰라? 본인밖에 모르는 건 너네 아빠지. 국수집 가업이 있는다고 하면 옳다구나 할 것이지. 나온 참. 넌 참 말도 얄밉게 한다 아주. 머리 벗어져? 참나. 나중엔 우리 인혁이한테 절을 할 거다. 가업 이어줘서 고맙다고. 안 그래?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셨지만 뭐 별다른 도리는 없었기에
남편은 열심히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더라고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남편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을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며 도왔어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자 점점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얼마 가지 않아 아빠의 사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배와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듣기에 힘들더라고요. 이런 걸 다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본인 말만 맞는다고 하니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고요. 아니, 아버님. 그냥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것 같아. 손님도 더 받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육수를 꼭 오래 끓여서 손님들도 기다리게 만들고 집에 가게 만들고 답답하다니까.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해. 난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빠 가게에 손님이 많은 거야. 육수 맛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손님이 줄겠지. 처음엔 많다가도. 아빠 신념이니까 아빠한테 일 배울 거면 똑바로 배워. 자기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잖아. 아빠 30년 넘게 장사하셨어. 그 신념 지키면서. 이렇게 손님들 유치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벌써부터 걱정이다 진짜. 내가 운영하면 더 잘하지. 걱정 마. 아버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거니까. 분점만 받으면 아마 본점보다 더 잘 될걸? 남편의 불만이 터져나온 만큼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남편도 워낙 곱게 자란 편이기 때문에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서서히 일을 하면서 아빠를 이해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점차점차 늦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장인의 기술을 배우느라 늦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이를 아빠가 좀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엄격하신 분이니 오죽하겠거니 했어요. 가족들도 안 맞는데 뭐 남이야 더 안 맞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이 분점을 위해 아빠에게 일을 배웠을 때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믿기지 않지만 정말 다신 겪고 싶지 않을 일이었죠. 얼마나 슬프던지. 여기 대학병원이야. 장인어른 위독하셔. 얼른 여기로 와. 너무 놀라지 말고. 나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게 슬프다. 뭐? 무슨 말이야? 건강하던 아빠가 갑자기 왜 위독하단 거야? 곧 갈게. 아빠 좀 잘 보살펴주고 있어. 알겠지? 남편의 부름에 달려간 병실. 아빠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일을 하다 주방에서 미끄러지셔 쓰러지셨는데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사인도 뇌출혈이었고요. 아무래도 정말 쓰러지면서 싱크대에 부딪힌 게 사실이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방이 미끄러웠나 봐, 그날따라. 아버님이 원래도 그렇게 열성적이잖아. 일하시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아, 어떡해? 말도 안 돼. 30년 넘게 한 주방에서 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 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안 좋아. 자기야, 어떡해? 내가 아버님 대신 꼭 지켜줄게. 아니야. 우리 아빠 이대로 돌아가실 리가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쉽게 돌아가시다니
절대 아니야. 평소엔 지병이 없어서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명하신 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의 하나뿐인 가족, 그리고 절 평생 지지해주던 아빠가 그렇게 예고도 없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정말 슬프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죠. 남편은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국수집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돌아가시려면 인혁이 앞길 좀 잘 터주고 돌아가시지. 갑작스럽게 이게 뭐야 도대체? 그 국수 가게 인혁이가 대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차피 비워둘 수도 없고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데 네 마음이 좀 안 됐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렴. 뭐라고요? 아빠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가게 운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아빠의 맛이 아니라면 가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가게 문제는 나중에 인혁 씨랑 얘기할게요. 압이 없어서 불쌍하게 좀 여겨주려고 했더니 역시는 역시다. 말하는 뽐새 좀 봐 아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지고집만 부리면서 그래? 인혁이 국수집 하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너 정말 이기적인 건 여전하다. 내가 말을 꼭 하게 해.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본인밖에 모를 수가 있죠? 저보고 이기적이라 하시는데 어머님이 더 이기적이에요.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원래도 남의 아픔은 전혀 모르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냈어요. 회사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빠 물건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아빠의 집으로 향했어요. 왜 이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참 아빠의 집을 살피고 있을 때 우체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체통에서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고지서에는 공과금이 98만 원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전혀 안 하는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공과금이 98만 원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 정신을 차리고 아빠 가게에 가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가게 정리도 하나도 못했던 터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러 가게 근처에 가니 관리인이 저에게 그쪽으론 절대 가지 못하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더 의심스러웠죠. 꼭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절대 출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 그 아저씨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숨어 들어가게 되었죠. 이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날 밝을 때 오세요. 어차피 닫은 가게인데 뭐하러 지금 이렇게 다 늦은 밤에 얼쩡거려요? 아, 잠깐만.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국수집 딸이에요. 가스나 뭐 수도 새는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막지 마세요. 아 진짜? 아가씨 절대 안 된다니까. 올 때 되면 밝을 때 와요. 지금은 어쨌든 안 되니까 그리 알아요. 아 얼른 나가요.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저를 막더라고요. 그러다 겨우겨우 뒷문에 폐허 더미를 해치고 가게 문을 열고 침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뭘 본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상 초월한 핵반전이었죠. 그곳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일단 사진을 찍어대고
불을 켜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보아하니 국수집 서빙하던 직원이더라고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아빠의 국수집에서 일을 배우면서 저 종업원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고 이대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포를 두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말이죠. 이 천박한 것들! 아빠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였어? 이러려고 국수집에 길을 쓰고 나갔던 거야? 아니,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뭐 좀 가지러 왔는데, 이 여자가 그만 나를 꼬시잖아. 아니, 오해야, 정말. 내가 뭐가 모자라서. 오해? 웃기지 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니, 2년이 됐니? 원래도 너희 이랬던 거겠지. 그걸 아빠도 알았니, 설마? 그래서 그거 알고 돌아가신 거야, 충격으로? 말 좀 해봐. 아님 네가 밀었어? 뭐냐고 도대체?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될 때까지 둘이서 여기서 뭐 했니? 도대체 뭘 했길래 공과금이 98만 원이나 나오냐고. 어딜 내 탓을 해? 당신이 사장님 밀었잖아. 뭐 내가 꼬셔? 기막혀. 날 꼬실 땐 언제고 내가 꼬셨다고 지금 막말이야? 이게, 너 조용히 안 해? 이거 우리들의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갈 문제잖아. 얼른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대?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자 멍청한 상간녀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입에서 나온 말은 어마무시했어요. 오히려 본인이 큰 피해가 갈까 제 앞에서 모든 걸 술술 불더라고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랑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말이죠. 그러다 상간녀의 말을 듣고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인혁 씨가 여기서 일단 먹고 자고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전 인혁 씨가 시키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 묻지 말아주세요. 네? 뭐래? 네가 애초에 작정하고 날 꼬신 거잖아. 네가 날 꼬시지만 않았어도 아버님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알아? 뭐라는 거야? 당신이 날 꼬셨지. 그날도 사장님이 우리들 관계 알고서 당신한테 따지다가 당신이 밀어버렸잖아. 그래서 싱크대 쪽에 머리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해? 사모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뭐? 그런 거였어? 그리고 뻔뻔하게 여길 네 집처럼 썼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아빠를 네가 죽인 거네 그럼. 아니, 너네들이 죽인 거네. 아빠는 알고 있었어 그럼? 너희들 불륜을? 그러다가 네가 밀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걸 나한테 미끄러졌다고 하고 속이고. 이게 눈 감으면 해결될 줄 알았니? 이 살인자 새끼들. 내가 알게 된 이상 가만 안 있어. 알겠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실수였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냥 살짝, 아주 살짝 뿌리친 건데, 아버님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거야. 어떻게 내가 죽였다고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무슨? 우린 끝이야. 너랑 결혼을 했다는 게 수치스럽다. 내가 왜 너 같은 걸 선택해서 이 꼴을 당해야 하는지.
전 그 자리에서 온갖 부엌 도구로 그 연놈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애초에 불륜 사진을 찍었을 당시 음성 메모도 같이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망연자실하며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놈들이 한 얘기를 토대로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어요. 경찰들도 아주 악질들이라며 구속을 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두 연놈들은 끝까지 싸우기 시작했죠. 상간녀와 남편은 절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의 탓만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그 순간까지 말이죠.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 결국 상간녀와 남편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불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은 미어지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서 말이죠. 결국 남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 그리고 상간녀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12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아마 이 용서 또한 그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짓으로 하는 용서겠지만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제발 우리 아들 합의 좀 해줘라, 응? 본인도 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선처만 해주면 우리 아들 징역살이도 감형될 수 있대. 너희 아빠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인혁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안 그래? 얼마나 놀랬으면 밀었겠어? 우발적이래. 정말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 말이야. 제발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제발, 응? 뭐? 나한테 평생 잘해? 난 아빠를 잃었어, 알아? 당신들처럼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애초에 거르는 거였는데 절대 합의 없어. 징역 살고 나와서도 가만 안 있어. 무슨 일이든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찾아가서 살인자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 나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구질구질한 것들, 인성 쓰레기들. 그날 그게 아니었다면 평생 모른 척 했겠지. 제발 부탁한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용서를 구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위해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불륜의 자료들도 제출을 했고요. 법원은 모든 것이 저의 편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혼인 기간도 꽤 되었고 사실상 이혼 소송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댁 쪽의 위자료를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도 했고요. 법원은 모두 저의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아빠의 가게는 같이 아빠와 일해주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일을 그만두고 아빠의 가업을 이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아빠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아빠를 기억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맛도 그대로라고 해주셔서 용기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살다 보니 슬픔도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아빠 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국수를 만들면서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체인 문의가 아직도 오고 있지만 아빠의 신념을 저조차 고수하면서 국수를 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아빠 생각이 참 많이도 나는 날이네요. 아마 나중엔 꼭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물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 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굼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너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 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인인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자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치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측은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2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이번에 동서와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밝혀지는 순간 한바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의사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한순간에 바뀐 시모의 행동들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모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서내외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남편도 서둘러 돕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시부에게 여쭤보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차에 실으라며 서방님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잊고 있었던 거냐? 오늘 남자들끼리 배 타러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번 달에 약속 다 해놔서 아빠가 배 예약해둔 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야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부자지간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냐? 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시간도 나지 않을 테고 큰며느리 뱃속에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땐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마 그 전에 출산하겠니? 아,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이 사람이 어느새 만삭이 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번 달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만삭인 상태로 첫째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달에 시부와 남편이 했던 약속에 대해 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시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뒷마당에 있는 밭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마당으로 걸어갔는데 시모가 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뽑으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바닥에 뽑아 놓았던 얼갈이 배추를 수도가에서 손질 좀 하라고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만삭인 상태라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동서가 거실 창을 열고 도와주겠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시모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의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동서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런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 너만 일 시켜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본데. 작은 며느리는 의사라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지만 작은 애는 얼마 전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귀한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일 시킬 거니까 괜히 서운해 하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해가 벌써 중천인데 하루 종일 다듣기만 할 거니? 어머님, 저도 만삭인 몸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제 곧 출산이라 많이 힘든데 이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너 때 출산 직전까지 일하면서 다 해왔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구만. 얼마나 힘든 거 시켰다고 벌써부터 엄살이야? 양수 터지면 그때 구급차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 다듬어라. 앉아서 하기 힘들면 저기 테이블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듬으면 되잖아. 생각을 좀 하면서 네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되잖니? 어머님, 형님보다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계속 서 있지 말고 날도 더운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고 있어라. 안 되겠다. 둘째는 이리 좀 따라와라. 시모는 동서를 데리고 거실 한편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명당에 앉힌 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만삭인 저는 떼약볕에 얼갈이 김치를 담게 하시고 동서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시모의 차별에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밖에서 힘들게 시모가 시키는 일을 끝낸 뒤 방으로 들어와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반나절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에 조금씩 이상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잔 진통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통의 세기가 확실하게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시모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려 했는데 거실에서 시모와 동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시모는 저를 시댁 집안의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도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계속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면 출산할 때 체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별거 없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쟤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훨씬 몸에 맞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겠다며 사회로 뛰쳐나와 지금까지 몸 쓰는 일만 했는데 너랑 비교가 되니? 내 큰아들이 많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이유도 있는 거야. 내가 왜 받아줬는지 알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래도 손님이라고 음식 하나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 안에 음식 준비를 끝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 그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눈치도 빠르고 일 저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자랐는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집안에 몸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며느리 들인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받아준 거지 내가 떠받으려고 받아준 줄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법조인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쟤는 워낙 무식해서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면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다니까. 시애미가 알아서 강약 조절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된다.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는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나? 출산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전부 저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모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진통이 크게 오기 시작했고 아픈 배를 움켜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활짝 열어 비틀거리며 나오자 화들짝 놀란 시모와 동서는 양수가 터진 저를 보며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쓰러지자 동서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어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면 출산할 것 같다면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뒤 낚시를 갔던 남편이 도착해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불안해하길래 저녁에 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출산날 못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6시간의 진통 끝에 이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지만 큰 사고 없이 출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시모가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둘째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나?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딸이라서 많이 아쉽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시대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엄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엄마가 시키는 꾸준 일을 묵묵히 해왔으면 그래도 출산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시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니? 어찌됐든 출산하는 건 봤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 보련다. 그런데 사돈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니? 하기야 남해에서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어?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폐차 안으로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서둘러 구입을 하셨어야지. 너희 집안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무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사돈, 무식이라뇨? 방금 하신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제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얘 선주야, 너 그동안 사돈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니? 오늘만큼은 제 딸한테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무식하다는 말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는 항상 사돈이 내 딸을 친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시모의 잘못된 입놀림에 출산 전날 양가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시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닫으셔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려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희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서방님의 팔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 면전 앞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돈 집안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이것 봐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가뜩이나 둘째도 딸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만 우리 집안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그쪽 사이 만들어준 것만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100번 철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엔 없으면서 고래 자기 딸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분위기 파가면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참고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시 데려가던지요.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에요. 내가 두 발로 나갈 거니까 건들지 마라. 시모는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서방님이 시모를 겨우 모시고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서방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된 이후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당황해서는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던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무작정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걸 남편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죠. 아침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황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셔야죠. 밤새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울어대서 이제야 겨우 재웠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깨겠다고요. 도대체 요즘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돈분들한테 집 알아봐 줬니? 지금 사돈분들 어디에 계시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너는 엄마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내가 왜 너희 아빠랑 둘이 전화통화하는 걸 엿듣다가 알아야 하는 건데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시라고 전화하라니까.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집을 알아봐 준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둘째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시모와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도와주려 하시는데 아빠도 이왕 올라오시는 거 함께 있어주고 싶으셨는지 없는 형편에 당분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이 직접 월세로 알아봐 준 거였고 부모님께서 남편의 도움 덕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으셨죠.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동네 주민분께 부모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고 결국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거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더욱더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서둘러 들어오신 부모님께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셨어요. 집을 알아봐 줬으면 사돈께서 돈을 지불하셔야죠. 왜 제 아들이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다면서요.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제 아들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얼마나 오래 계시려고 월세를 알아봐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 했던 거 쉬실 때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알아봐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월세를 알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셔서 그냥 내려가려 하시길래 먼 길 오셨는데 여행 겸 좀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단기간 월세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제 장모님이 밤새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고요. 엄마는 이 사람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신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월세를 알아봤던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시모는 저희 생각에 반대를 하고 계셨죠. 솔직히 산후조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시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시모를 집에서 모시고 나간 이후 밖에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사 동서는 시모의 눈치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해도 중간에서 시모가 항상 끼어들다 보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도 꽤 됐었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어색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풍경 좋은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남편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한 뒤 식당에서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난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서를 만나 상당히 놀랐었죠. 서방님과 같이 온 줄 알고 물어봤는데 직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어색한 미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동서는 시간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마저 산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남자를 찍어주려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길래 다시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제가 가만히 있자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화면이 꺼졌냐면서 카메라를 다시 켠 뒤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 뒤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이미 동서는 멀리 가버렸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봐선 안 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제가 봤던 남자의 핸드폰 속의 배경화면에는 동서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동서의 내연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남편도 알아야겠다 싶어 순간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붙잡아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핸드폰 속에 동서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신한 동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동서도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동서를 만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남편은 동서가 직원분들과 같이 온 거 아니냐면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저도 잘못 봤나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배도 거의 많이 불러와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지붕 보수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셨는지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뒤 퇴원하시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남자였고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부 옆에 계시던 시모가 담당 의사의 뒤를 따라 나가길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시모가 갑자기 담당 의사의 팔을 잡곤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시모가 의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의사가 동서와의 관계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와 의사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고 저희 부부는 비상 계단으로 들어간 의사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작은 며느리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나랑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그쪽이 제시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주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네요. 유 선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한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아드님의 아일지 아니면 제 아들일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 선생이 저를 먼저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쪽 아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얻은 의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충격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쪽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작은 며느리도 더 이상 그쪽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으니까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모와 의사가 나눈 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시모와 의사에게 뛰쳐가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려는 시모를 붙잡으면서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흰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떨어진 내용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편은 의사 얼굴에 손을 날렸고 시모는 전부 다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했으면서 동료 의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킨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시모는 의사인 동서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서방님만 모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해 내연남인 의사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시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동서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 알게 된 순간 집안은 정말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아직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동서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의사인 동서가 서방님한테 서둘러 위자료를 지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을 때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저에게 과거의 일들은 전부 미안하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가 시모를 현재 내쳐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숨기려 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남편과 서방님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뻔한 걸 그 전에 막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